네, 자, 이번 시간에는 3번, 155페이지 3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입금전표 작성하기. 입금전표. 입금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금표라는 것은 이제 어느 때 발행하는 그 양식이냐면은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우리 회사에 직접 와가지고 수표나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수표나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이 입금표입니다. 수표나 현금을 얼마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영수자 우리 회사 3일 패션, 그 다음에 거래처 여기 코디나라 귀화 해가지고요, 우리 회사의 공급자 정보,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게 되어 있고 얼마를 언제 받았다라고 여기 날짜와 금액이 있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상 매출금 대금을 직접 회사에 가지고 가서 수표나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일보다는 계좌이체하는 일이 훨씬 많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거래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개정 과목이 딱 두 개가 보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현금이 다 개정 과목이에요.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요. 이 중에 외상 매출금은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입니다. 자, 채권이라는 건 받을 권리예요. 외상 매출금 자산인데 오늘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회수한 자산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산이 회수됐으니까 감소한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상태로 있을 때 회수하지 않은 상태는 외상 매출금 장부에 차변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변.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근데 오늘 받았어요. 220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걸 외상 매출금 어디로 가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받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 그래서 대변에 가야 돼요. 여기 회계 처리에 써보세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근데 이게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처를 꼭 코드로 써야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코드는 아직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코디라고 회사 이름만 두 글자만 입력을 해요. 거래처 전체를 쓰는 거 써야 됩니다만은 그냥 약식으로 두 글자만 외상 매출금 괄호 열고 코디 해놓고 220만 원. 거래의 결합은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산 감소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결과로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 현금도 자산이죠. 증가하게 되죠.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예요. 그래서 현금은 차변에 기입합니다.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가 없죠. 금액만 220만 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현금 22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 220만 원. 자, 이거는 전체 거래 금액이 다 현금이고 입금이 된 거기 때문에 입금 전표를 쓰면 편하다는 거죠. 자, 여기 거래 날짜 나와 있습니다. 1월 13일로 전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1월 13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에다가 2번 하면 입금이 된다고 그랬죠? 2번 입금. 자, 입금이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될 계정 과목 코드는
대변에 금액을 넣어야 될 그 계정 과목에 코드를 넣는 거예요. 대변에 가는 게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외상 하게 되면 외상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8번 메뉴에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에 이것은 코드로 넣어야 되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디, 거래처 이름에 2글자만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코디 하고 엔터 치면은 우리가 코디가 들어있는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움창도 보여주지 않고 1001, 01001이네요. 01001 코디나라 이렇게 코드가 입력됩니다. 적요는 여기 보시면 4번 적요 만들어 놨죠. 외상대금 현금 회수. 그래서 여기다 4번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대변에 커서가 가는데 여기다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2200 이거는 한자씩 입력하지만 뒤에 000은 더하기 하면은 220만 원 입력이 되죠. 엔터 하고 나면 밑에 분계가 됩니다. 차변의 현금 22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대체 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네요. 이건 신용카드 전표인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승용차에다가 기름 넣을 때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왜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 연습 문제를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참만나 갈비집의 식사값인데 내용을 보니까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식사비를 카드 결제했으면요. 여러분 이거 계정 과목이 부채 계정 과목인데 뭔지 아시나요? 식당에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부채입니다. 계정 과목 뭘까요? 미지급금. 맞아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여요. 자,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한 거죠. 예, 부채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 부채 증가는 차변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입니까? 부채 증가. 차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인가요?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잖아요.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네.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신한카드. 신한카드에다가 돈을 갚아야 돼요. 금액은 88,000원. 88,00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식사비입니다. 식사비.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야근 식대할 때 복리후생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리후생비는 미소식당이 이게 간이 사업자여가지고 부가세가 없었어요. 이거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간이 사업자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으면. 근데 지금 여기는 참만나 갈비집은 보니까 일반 과세잖아요. 일반 과세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자, 그러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에 대한 것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근데 이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부가세 8,000원 따로 표시되어 있지만 왜 못 받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는 그 소형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못 받을까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이게 무슨 개정 과목이죠? 접대비죠, 접대비. 이게 접대비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접대비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법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접대비예요, 접대비.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비용 발생 차변 요소죠. 그래서 접대비 88,000원 이렇게 됩니다.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있어서 접대비를 차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왜 접대비가 차변에 있는가,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식당에서 88,000원 식사비를 카드로 지급을 했는데 이 식사비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대한 거예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거든요.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차변에 온다. 이렇게 하셔요. 거래의 8요소에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꼭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 안 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가서 회식을 했다든가 야근식 때를 먹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건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를 그 일반 과세자로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때 이 부가가치세는 개정 과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신 냈다.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부가세 대급금 지금은 아니에요. 복리후생비라면 저 부가세는 회계 처리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자산으로 잡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 8만 원은 뭐로 처리해요? 이거는 복리후생비. 8만 원은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었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복리후생비 8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8,000원.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그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걸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그 전표에서 부가세 2,545원이 만약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차에 기름을 넣었다면은 그게 개정 과목이 뭡니까?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해가지고 연계해서 여러분이 이게 고민을 해보시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식사를 거래처 직원과 하지 않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식사를 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말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며 저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급가액 8만 원만 복리후생비가 된다.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접대비입니다. 차변의 접대비가 88,000원. 부가세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부가세니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다가 거래 징수한 그 징수한 매출세액이 그게 매출세액이에요. 그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거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식당에다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부가세를 납부했네? 이거는 매입세액이에요. 그게 부가세 대급금. 그걸 뺀 나머지를 우리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거기 신용카드에 거래일시라고 1월 14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14일로 고치시고, 이거는 대체전표로 해야 돼요. 입금이나 출금이 아니죠. 자, 9분에다가 3번 입력하면 차변 입력됩니다. 자,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을 코드로 입력합니다. 접대. 자,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죠. 우리는 판매관리비 접대비니까 800, 그 중에서도 해외 접대비가 아니고 국내 접대비니까 813번입니다. 813번 확인하면은요, 우리가 접대비를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기업의 업무 추진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접대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라고도 합니다. 자, 접대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여기다가 참만나 갈비를 텍스트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참만나 갈비. 자, 엔터 하시고 적용란에다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적용에는 거래처 접대비를 신용카드, 법인카드로 접대했다. 1번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쓰시면. 자, 엔터하면은 차변란에 커서가 가죠. 88,000원을 입력하는데 88하고 플러스 한번 치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분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기 차액이 8만원이 있다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차액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다가 이제 대변을 입력하는데 밑에 보시면 메시지 대변은 4번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다 4 입력합니다. 그러면 대변입니다. 자, 대변에 가는 미지급금이죠. 코드에다가 미지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메뉴에 253번 보이죠.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이에요. 카드로 지출하는 건 다 미지급금이에요. 자, 253번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채무 계정값이에요. 채무. 채무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이 카드가 무슨 카드냐면 신한카드입니다. 코드에다가 신한 카드 99601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적용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위에 엔터를 치면 코드는 복사가 안 되지만 위에 있는 텍스트 문자는 복사가 돼요. 거래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다가 88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 여기 밑에 분계 내용 보이죠? 813번 접대비가 88,000원, 대변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입력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그리고 대체전표 입력하는 방법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전표 입력을 해봤습니다. 다른 일반전표 입력 방법 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이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전표 입력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 156페이지부터는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는요, 이렇게 수행 과제 나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풀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즉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도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있는 이 풀이를 보면서 교재로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지 뒤에 풀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만 가지고도 복습이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 컴퓨터 앞에서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풀이를 보면 되니까요. 네, 우리가 입력한 내용과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7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화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표 작성 수행 완료 화면이다 그랬는데 뒤에 보시면 날짜가 빠져 있죠. 월만 입력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월 달에 전표 입력한 것이 한 화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여기 날짜 입력한 곳 있잖아요. 이걸 지우면 되는데 우리가 지울 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키를 쓰느냐면은 스페이스바 있죠. 여러분 띄어쓰기 하는 키.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그 셀에 있는 내용 지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딜리트로 지우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로.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날짜가 지워지면서 1월 달 전체. 자, 11일 날 입금전표, 출금전표. 12일 거 출금전표. 13일 거 입금전표. 14일 거는 대체전표.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의 전표는 음영이 같이 됩니다. 입금이나 출금은 한 줄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면 한 줄만 이렇게 음영이 생기죠. 그러나 차변 대변으로 입력한 것은 두 줄이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음영이 같이 생겨요. 그리고 전표 번호는 왜 전부 다 1번이냐 하면은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인데요. 동일한 날짜에서 맨 처음 입력하면 그게 1번이에요. 우리가 매번 전표의 날짜를 바꿔가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11일 날에 1번, 12일 날에 1번, 13일 날에 1번, 14일 날에 1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날짜가 달라요. 번호는 같아도. 자, 이제 158페이지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158페이지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증빙서류 관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증빙서류 관리하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도 다 증빙서류라는 게 있었어요. 영수증,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게 다 증빙입니다. 증빙은 뭐냐? 회사 업무에 사용된 거래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다. 또는 입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증빙서류예요. 근데 우리가 증빙서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빙서류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일반전표 입력을 연습할 겁니다. 자, 15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지식, 증빙서류의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들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해 23년도 결산 때 우리 이천시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할 법인세가 제로다,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제로다라고 하면은 이천시는 비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인세는 국세이지만 그 국세의 10%가 지방법인세예요. 지방법인세.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의 7%는 이천시의 지방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에 대한 법인세는 올 3월에 내는 거잖아요. 법인세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확정지어서 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우리 이 지역의 이천 지역의 빅뉴스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의 법인세가 제로였다는 뉴스였어요. 자, 회사는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비용이 더 많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비용이 더 많으면. 그래서 이 비용이 진짜 비용인가? 예. 하이닉스처럼 큰 기업은 그럴 리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는요, 비용을 부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욕심이 넘쳐가지고 세금까지 좀 적게 내보려고, 절세하는 건 괜찮은데 비용이 아닌 것을 집어넣으면 그건 절세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세금을 안 내는 걸 뭐라 그러죠? 탈세. 그렇죠. 예. 절세와 탈세는 차이가 커요. 예. 절세는 규정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내가 잘 챙겨서 우리가 감면 받을 거 다 감면 받고, 부가세로 말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다 따져가지고 받는 거예요. 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공제 못 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못 챙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건 우리가 잘 챙기는 건 절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법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근데 탈세는 법을 어기면 탈세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라는 걸 나오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증빙이라는 것은요, 세법상 5년간 보존해야 돼요. 창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지난 것은 와서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각했습니다, 폐기했습니다 해도 말이 됩니다. 예. 근데 5년 이내 것은 봅시다 하면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없다 그러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문제가 커져요. 어떤 문제가 커지죠? 정당한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빼가지고 법인세를 탈세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조금 잘못했다 뿐인데 무슨 탈세까지? 왜냐하면 세금이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증빙관리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자, 증빙 서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 이건 분명히 비용이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없어. 그러면 회계 처리는 할 수 있겠으나 나중에 세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빙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증빙 서류에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면 부가세에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최고의 세금 영수증이에요.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원과 같이 면세 사업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없으니까 대신에 계산서라는 걸 해줘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세금 계산서하고 차이가. 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해주는 거고. 과세 사업자에게. 면세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해달라. 그러면 계산서를 해준다. 이거예요. 네. 계산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여러분 회사에 회사 직원들에게 운전 교육을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0 운전학원이 있다고 칩시다. 2000 운전학원에 운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운전 교육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000 운전학원에다가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대금 송금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그럴 것이고 세금 계산서 해줍니다. 왜냐? 운전 교육학원은 과세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해줘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회계교육이 필요해가지고 회사 직원들을 회계교육을 회사 돈으로 시켰습니다. 상하타 컴퓨터학원에서 위탁해가지고 시켰다고 봐요. 교육비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하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뭘 해주느냐? 계산서를 해줘요. 왜?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무도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 세금이 없는 계산서라는 걸 해주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식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세금 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 영수증,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그러면 맨 끝에 나오는 영수증이라는 건 뭐냐? 영수증은 아까 미소식당에서 발급받은 문방구 양식처럼 생긴 거 있었죠? 예, 그게 영수증. 옛날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 되지 왜 어떻게 영수증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요 사업자가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 가맹점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근데 카드 체크기 없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예. 카드 받아요. 우리 카드 받는 거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현금 주고 영수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영수증이에요. 이 영수증은 간이 사업자들만 발행할 수 있어요.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영수증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저 영수증이에요. 아까 그 미소식당 우리 출금전표 처음 연습에서 나왔던 그런 형식의 것입니다. 이것도 증빙으로 인정은 됩니다. 증빙 서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 아닌 일반 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할 때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라. 네. 아예 가능한 한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 그래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매입세 공제. 똑같은 밥을 먹는데 간이과세자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 회사에 만약에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회식비 40만 원을 지출했어요.
간이 과세자에게서 40만 원 영수증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만약에 결제했다. 그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증빙서류의 종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 5가지의 여기 등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 몇 가지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정규 증빙이라고 그래요. 정규 증빙. 정규 증빙 4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뭐 증빙으로서 영수증 등 또는 뭐 청첩장이라든가 세금 고지서라든가 전기요금 청구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정규 증빙하면 이렇게 4가지. 어렵지 않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것이 정규 증빙이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부터 또 몇 개 해보겠습니다. 돌잔치 초대장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종이로 인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그냥 보내죠. 카톡, 초대장 뭐 이런 거. 아무튼 이런 초대를 받고 우리 회사가 비용을 지출했다면요. 이걸 증빙으로 남겨야 됩니다. 모바일 초대장이 링크가 있으면 그걸 인쇄를 좀 해놓든지 모바일 초대장 그 URL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A4 용지에다 좀 인쇄를 해놓든지 뭔가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장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2월 1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 자녀의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 1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돌잔치에 누가 갔겠죠. 자, 그러면 10만 원을 들고 봉투에 넣어서 지급해 주고 왔습니다. 자, 현금이 출금된 거죠. 그러면 출금료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대변이죠. 현금 10만 원.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변에 오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뭘까요? 접대비예요. 네, 접대비. 매출거래처 영업부장의 자녀 돌잔치에 준 거잖아요. 접대비.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전표를 날짜를 고쳐주세요. 월을 2월로 클릭해 주시고 뒤에는 11일 입력하세요. 자, 1번 출금으로 구분을 입력하시고 접대 검색하신 다음에 813번을 꼭 선택하시고 거래처에다가는 멋쟁이 텍스트만 입력해도 되고요. 코드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교에는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저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여러분 이런 축의금이라든가 또는 조의금 같은 거 거래처에 주는 것은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저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차변에 813번 접대비 10만, 대변에 101번 현금 10만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우체국 등기 영수증이죠. 예. 우리가 요 4,000원의 등기 우편 요금이 있는데요. 등기 우편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출금 전표 여러분 떠올리면 되고요. 현금 받았다. 그러면 입금 전표를 떠올리면 돼요. 자, 이건 지급한 거니까 대변이 현금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대변의 현금 4,000원. 자, 여러분 여기 우편요금 비용 개정 과목인데요. 비용 발생인데 개정 과목 뭔지 아세요? 세 글자. 네,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가 4,000원. 자, 요거 전표 입력합시다. 자, 여기 영수증의 날짜도 여기저기에 있어요. 날짜 찾아보시면 됩니다. 2월 15일이에요. 날짜를 2월 15일로 고치고 1번 출금 선택한 다음에 코드에다가 통신. 자, 800번대 써야 돼요. 814 엔터. 거래처는 우체국이라고 타자해 주시고 적요에는 우편료라는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2번 2하고 엔터. 그리고 차변에 커서가 같죠? 거기다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4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죠. 밑에 보시면 차변의 통신비 814번, 대변의 101번 현금이 4,000원.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있습니다. 네, 또 한 장 넘겨보면 또 새로운 증빙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증빙인데 취득세 영수증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취득세 영수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 취득세는 여기 타이틀을 보면은 토지 취득세 납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취득세 납부다.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복학비를 샀다. 여기에 취득세 붙나요? 복학비나 컴퓨터 샀어요. 여러분 취득세 납부하나요? 납부 안 하죠? 네. 이런 것은 부가세만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차량을 사가지고 차량을 사면은 번호판을 만들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 등록 사업소를 찾아가가지고 차량 등록을 할 때 취득세 냅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같은 주택을 우리가 사잖아요. 부동산, 토지 또는 아파트나 뭐 주택 사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잔금을 치르고 나면 상대방이 인감을 해줘요. 이게 나는 이거 팔았다. 그러면 그걸 딱 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을 해서 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등기를 받아오게 되는데 그때 등기를 등기소에 하려면은요 미리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고 와야 돼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요. 자,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 취득세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과 같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일부 재산이 있습니다. 자산이요. 자, 그런 것이 취득세가 좀 붙는데 왜 취득세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자산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형자산 공부하실 때 말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디까지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라고 배웠냐면은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하도록 발생되는 기계장치로 말하면은 시운전 비용까지도 다 취득자산이다. 취득원가다. 취득원가.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나 비용, 수수료 전부가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하는데 비용을 받았다. 수수료. 그것도 취득원가. 토지의 자산으로 봐야 돼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영수증을 보실 때 취득세 영수증이다 그러면 절대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건 자산 처리하는 게 맞아요. 취득세를 비용 처리하면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탈세가 될 수가 있어요. 탈세가. 왜냐면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비용 처리했네? 그럼 법인의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비용이 늘면 뭐가 발생했어요?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비용이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네. 또 회계처리 기준에도 안 맞아요. 자, 회계처리 기준에서 취득세는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장을 신축하기, 이게 내용을 또 읽어보면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매장 신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대변은 현금입니다. 여기 합계금액을 해야 돼요. 취득세 밑에 따라붙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목적세라고 하는데 취득세에 자동으로 붙는 그런 세금들이에요. 이것까지 전부 다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예. 취득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취득세하고 합쳐서 모두가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자, 대변의 현금이 245만 원이에요. 차변에 토지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토지 구입 관련 거니까. 토지가 245만 원. 네, 취득세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하면은 이걸 세금과 공과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는데요. 날짜는 여기서 보시면 수납인이 있을 때는 요 날짜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2월 20일. 자, 일반 전표 2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출금이니까 1번 출금. 코드에는 토지.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요에다가는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요 만들어놨네요.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는 적요 쓰면 되겠고 금액은 2450 플러스 되겠습니다. 245만 원. 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4번을 보시면은 출장 품위서가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품위서라는 건 회사 내에서 작성하는 기한 문서 같은 거예요. 기한 문서. 네. 자, 다른 증빙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 무슨 외부의 어떤 사업자하고 뭐를 돈 거래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출장비니까 출장비를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한번 내용 보실까요? 영업부의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장 여비 계산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비를 선지급하는 회사가 처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출장 여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여비 선지급하는 회사. 자, 여비 선지급하는 회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회사가 이제 3일패션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 오상식 부장이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매출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요 기간 동안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여비 계산액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계략적으로 계산했다. 계산. 예, 저 계산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50만 원이 나와가지고 품위서를 작성했어요. 나 50만 원 필요합니다. 출납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이 사람이 부장인데 아마 유예 결제를 이사 결제를 받았을까요? 하여튼 사장 결제를 받았는지 윗사람한테 내가 50만 원 승인 받은 거예요. 그럼 요거 품위서를 출납해 주면은 출납해서 오상식 부장 통장에 선지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거나 하겠죠. 여비 선지급하는 회사에서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우선 영업부장 보고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세요. 사후에 청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내 카드, 내 개인 카드라든가 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청구하면 돼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선지급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비, 출장 가는 건데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출장 갈 때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일단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 여비 계산액이라는 건 여비가 대략 이 정도 될 거다라고 계략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지금 비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상식 부장이 4박 5일로 간다고 그랬는데 1박 2일만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비 계산액을 지급했을 때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일단 가지급금. 여비 계산액을 지급할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 유동자산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빙은 이건 없어요. 물론 계좌이체했다면 통장 거래가 증빙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증빙이라는 건 회사에서 오상식 부장이 출장 간 사실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품위서가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가지급금. 가지급금 누구에게 줬는지 거래처 관리해야 돼요. 거래처 오상식 50만원 자산 잡고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 50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잠시라도 채권이 돼요.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1박 2일만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돈 받아야 돼요. 나머지 돈. 예, 그래서 가지급금 거래처를 사원별로 거래처 코드 만들어 가지고 거래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급한 날짜가 2월 23일이에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3일, 2월 23일로 고치고 구분에다가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가지. 자, 가지를 넣으면 가지급금 134번 뜨고요. 이 가지급금은 채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라. 오상이라고 넣습니다. 코드에다 오상하면은 3001번.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처 코드에 3001번 만들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자, 적요는 밑에 보시면은요.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라는 적요 만들어 놨네요. 2번. 출장은 업무죠. 예,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50만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500 플러스 엔터. 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많이 쉬었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